1조 달러. 그리고 중국은 조용히 엔비디아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늘 이 숫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0세기의 석유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AI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쟁에서 구경꾼도 될 수 없고 무기상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2027년까지 1조 달러 수주를 선언하며 AI 세상의 왕좌를 굳히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중국 딥시크가 차세대 모델 V키를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를 아예 배제하고 화웨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이 충돌하는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패권 전쟁이 여러분의 전기요금부터 연금 실질 가치,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의 일자리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보이게 됩니다. 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컷 세상입니다. 저는 매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복잡한 지정학, 경제, 기술 이슈를 한컷의 명쾌한 통찰로 여러분의 노후와 일상에 직결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이 채널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이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사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이 회사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이 회사는 이미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딥시크는 R1이라는 추론 모델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받으면서도 엔비디아의 최신 팁 없이 챗GPT와 맞먹는 성능을 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595조 원이 증발했고, 이 사건은 딥시크 쇼크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는 차세대 모델 V4 출시를 앞두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원래 AI 기업들은 새 모델을 출시하기 전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업체에 사전 버전을 제공해서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맞춥니다. 딥시크도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기술진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V사에서는 엔비디아와 AMD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화웨이, 캠브리콘 등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먼저 수주 앞서 접근권을 줬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없이도 간다.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딥시크 V사가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원 칩으로 훈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해서 내몽골 자치구의 데이터 센터에서 밀반입된 블랙홀 칩을 쓰면서 정작 겉으로는 우리는 화웨이 칩으로만 했다고 주장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AI 모델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도체 칩과 AI 모델, 표준과 생태계를 둘러싼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중립을 선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배경을 알았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GTC 2026의 핵심 내용부터 짚겠습니다. 젠슨 황이 GTC 2026에서 선언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로드맵의 획기적인 가속화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플랫폼은 블랙웰입니다. 이것에 이어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블랙웰 울트라가 이미 준비됐고, 그 다음 세대가 베라 루빈입니다. 그리고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차차 세대 플랫폼은 파인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이름들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베라 루빈은 은하의 암흑물질 존재를 밝혀낸 여성 천문학자 이름이고, 파인만은 양자전기 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입니다. 엔비디아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과학자들 이름을 자신들의 칩에 붙이면서 지금 자신들이 그 반열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이 경쟁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됩니다. 베라 루빈 플랫폼은 기존 블랙홀 울트라 대비 AI 추론 성능이 최대 5배 향상됩니다.
동시에 추론에 드는 토큰당 비용은 10배 절감됩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두 번째는 AI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서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AI는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면 내놓는 수동적인 비서입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내일까지 이 보고서를 완성해 라고 하면 AI가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초안을 쓰고 수정까지 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의 전 과정을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젠슨 황은 자율주행의 CA2 진 PP 모먼트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파격적인 것은 우주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베라 루빈 스페이스 1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 밖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 방사선 대응 기술을 지금 실제로 개발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AI 칩 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력망을 쥔 회사, 즉 AI 문명의 인프라 사업자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제 딥시크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딥시크 V사는 매개 변수 약 1조 개 수준의 초대형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매개 변수 1조 개라는 게 무엇인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뇌의 시내스 연결이 약 100조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I 모델의 매개 변수는 그 시냅스 연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1조 개면 인간 뇌의 1% 수준이지만 이것이 텍스트라는 좁은 영역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복잡한 코딩 작업,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딥시크 V사의 진짜 핵심은 성능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딥시크가 V4를 공개한 날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의 개막일이었습니다. 양회는 매년 중국의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의회와 최고 정치협의회의 합동 행사입니다. 여기서 AI 기술 자립은 수년째 최우선 의제입니다. 이날에 맞춰 V4를 발표한다는 것은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술 산업의 성과를 세상에 동시에 알리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를 배제하고 화웨이에 먼저 접근권을 준 것. 이 결정은 단순히 중국 기업을 챙겨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AI 모델의 추론 단계, 즉 실제로 쓰는 단계에서 미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학습은 몰래 블랙엘로 하더라도 배포와 운영 단계에서는 화웨이 칩 생태계로 굳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이해하려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특정 칩에 최적화된 AI 소프트웨어는 다른 칩으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20년간 구축해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쿠다로 코드를 짜면 자동으로 엔비디아 칩을 써야만 합니다. 딥시크가 화웨이 칩에 맞춰 V사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중국이 자국 내 AI 시장에서 화웨이 칩 중심의 쿠다 대항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국제 정치와 경제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더 나아가 AI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2026년 분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AI 경쟁의 핵심은 더 뛰어난 모델이 아니라 AI를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승패를 가른다고. 그리고 옥스퍼드 인터드 연구대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훈련 수준의 고급 AI 컴퓨팅에 접근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의 고작 24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0여 개국은 누군가의 AI를 빌려 쓰는 처지가 됩니다. AI를 외국이 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기밀, 국민 의료 정보, 금융 시스템, 농업 생산량 예측까지 모든 것이 AI로 운영되는 시대가 옵니다. 특정 나라의 AI에 완전히 종속된다면 그것은 디지털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베라 루빈 울트라에는 12개, 엔비디아가 팔겠다는 1조 달러어치의 AI 칩 속에는 한국 기업이 만든 메모리가 빼곡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사 공급 경쟁을 벌이고 있고
2026년 한국 반도체 소자 기업들의 합산 순이익이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회. 그러나 포스텍 이병훈 교수의 분석을 보면 한국은 HBM 등 메모리를 제외하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이 매우 미미합니다.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 세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AI 기술 자체를 주도하는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품을 팔면서 이익을 얻지만 그 부품이 어떤 AI를 만드는 데 쓰이는지, 그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 차원, 기업 차원, 그리고 개인과 시니어 입장에서 각각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한국이 AI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며 부품 강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HBM 기술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은 그때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 국가 반도체 연구소 설립과 팹리스 생태계 육성. 한국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 두 축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양한 AI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TSMC에서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운드리 잠재 고객이 늘어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설계 능력을 갖춘 고객사들이 한국 생태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 차원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HB5로 이어지는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젠슨 황이 SK하이닉스를 하나의 팀이라 불렀지만 그 팀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동력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LG, 삼성전자의 AI 연구소들은 지금의 내수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AI 에이전트와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한국 AI 스타트업들 중에 의료 AI, 농업 AI, 제조 AI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싹들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모든 산업에서 AI 활용 능력이 경쟁력이 됩니다. 제조업, 농업, 유통, 의료, 물류 모든 분야에서 AI를 먼저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패권 전쟁은 저 멀리 테크 기업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과 자산에 직결됩니다. 실천 포인트 하나,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AI 패권 전쟁의 수혜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폭발의 직접 수혜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전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와 원전 관련 기업들도 장기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AI 관련 주식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AI 관련 ETF나 펀드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AI 산업이 일시적 거품인지 아니면 인류 문명을 재편하는 근본적 전환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실천 포인트 2. AI 도구를 직접 써보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면 놀랍습니다. 복잡한 의학 정보를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 줄 편지 문구를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이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정보 격차와 생산성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AI 도구를 쓰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안 쓰는 것이 더 위험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3. 자녀 손자녀와 AI 이야기를 나누는 것. AI 패권 전쟁은 20에서 30년 뒤에 일자리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자, 손녀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직업이 남아있고 어떤 직업이 사라졌을지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는 젠슨 황이 1조 달러 AI 제국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공장으로, GPU를 인류 문명의 인프라로, 에이전틱 AI로 인간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딥시크가 V4를 양회 무대에 올리면서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화웨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실제로는 블랙홀 칩을 몰래 쓴다는 아이러니한 현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이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10년 후 우리 손자, 손녀의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20년 후 우리 노후 연금의 실질 가치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기 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와 주식 포트폴리오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컷 세상이었습니다.